바로 읽는 한국어 6. 제1과 공동체. 재능을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세상. 요즘 기부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주로 복지단체와 기업이 주축이 되어 그들이 가진 기술과 자본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섰다면, 이제는 일반인들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일에 활발히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주변에서도 재능 기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밥장이라는 이름의 사파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가 꿈을 찾기 위해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재능이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밥장은 우산이나 티셔츠에 그림을 그려 판매한 수익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 또한 지역 사람들과 함께 농촌의 작은 도서관에 벽화를 그리며 자신의 재능을 나눈다. 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아이들은 그와 함께한 경험이 색다르고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 전보다 더 자주 찾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도 밥장은 그림 그리는 재미를 세상과 공유하기 위해 농촌 구석구석을 누빈다. 재능 기부를 하며 밥장과 형 동생 사이가 되었다는 백상준 씨는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요리사이다. 누군가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일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멋있지만, 그가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는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상준 씨는 현실적인 상황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조리 교육을 해준다. 대개 사람들은 맛있는 요리 앞에서 입과 마음을 연다고 하는데, 그는 요리를 통해 어린 학생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꿈길도 열어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 또 다른 재능 기부자가 있다. 그는 바로 미국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씨이다. 그는 한국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직접 음악을 가르치고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관현악단까지 만들어 해마다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고 있다. 그는 악기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한음 한음 소리내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여럿이 함께 모여 연주할 때에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몸소 깨닫게 해준다. 용재 오닐 씨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에게 상담도 해주는데, 이런 그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우리 주변에는 100가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단 한 가지조차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이렇게 자신의 삶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의 반경을 넓혀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면 이 사회는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요즘 기부 문화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주로 복지단체와 기업이 주축이 되어 그들이 가진 기술과 자본으로 사회봉사에 앞장섰다면, 이제는 일반인들도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일에 활발히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주변에서도 재능 기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밥장이라는 이름의 사파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가 꿈을 찾기 위해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는 재능이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밥장은 우산이나 티셔츠에 그림을 그려 판매한 수익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 또한 지역 사람들과 함께 농촌의 작은 도서관에 벽화를 그리며 자신의 재능을 나눈다. 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아이들은 그와 함께한 경험이 색다르고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 전보다 더 자주 찾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도 밥장은 그림 그리는 재미를 세상과 공유하기 위해 농촌 구석구석을 누빈다. 재능 기부를 하며 밥장과 형 동생 사이가 되었다는 백상준 씨는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요리사이다. 누군가를 위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일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멋있지만 그가 시간과 재능을 활용하는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상준 씨는 현실적인 상황이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조리 교육을 해준다. 대개 사람들은 맛있는 요리 앞에서 입과 마음을 연다고 하는데 그는 요리를 통해 어린 학생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꿈길도 열어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 또 다른 재능 기부자가 있다. 그는 바로 미국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씨이다. 그는 한국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직접 음악을 가르치고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관현악단까지 만들어 해마다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고 있다. 그는 악기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한음 한음 소리내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여럿이 함께 모여 연주할 때에 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몸소 깨닫게 해준다. 용재 오닐 씨는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상처가 많은 아이들에게 상담도 해주는데 이런 그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다. 우리 주변에는 100가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단 한 가지조차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이렇게 자신의 삶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행복의 반경을 넓혀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다면 이 사회는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제1과 공동체. 위층 발소리, 아래층 담배 연기. 층간 갈등으로 이웃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인의 주거 환경이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 형태로 바뀌다 보니 이웃 간의 생활 소음이나 흡연 문제로 다투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층간 소음의 주 원인은 위층에서 쿵쿵거리며 뛰거나 걷는 소리이다. 이 밖에도 망치질 소리, 가전제품 작동 소리 등도 이웃집의 소음으로 전해진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의자를 끌 때의 소음은 철길 옆 소음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고 러닝머신 위에서 가볍게 뛰기만 해도 아랫집에서는 그 소음이 전화벨 소리 수준으로 크게 들린다고 한다. 소음의 피해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 계속되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는 공동주택에 사는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층간 흡연 또한 문제이다. 공동주택은 베란다나 화장실의 환기시설이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그대로 윗집으로 올라간다. 또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서 누군가 담배를 2개비만 피워도 그곳의 공기는 지하철 승강장 수준으로 오염된다. 이에 어린아이나 임신부, 폐질환 환자가 있는 집들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 이웃에게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흡연자는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냐며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 이웃 간의 불화가 극에 달하는 실정이다.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간의 갈등 해결은 쉽지 않다. 이러한 층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위층과 아래층 주민들이 서로 조금씩 배려한다면 좋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층간 갈등으로 이웃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현대인의 주거 환경이 빌라, 아파트 등의 공동 형태로 바뀌다 보니 이웃 간의 생활 소음이나 흡연 문제로 다투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층간 소음의 주 원인은 위층에서 쿵쿵거리며 뛰거나 걷는 소리이다. 이 밖에도 망치질 소리, 가전제품 작동 소리 등도 이웃집의 소음으로 전해진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의자를 끌 때의 소음은 철길 옆 소음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고 러닝머신 위에서 가볍게 뛰기만 해도 아랫집에서는 그 소음이 전화벨 소리 수준으로 크게 들린다고 한다. 소음의 피해가 이렇게 심하다 보니 계속되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는 공동주택에 사는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층간 흡연 또한 문제이다. 공동주택은 베란다나 화장실의 환기시설이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그대로 윗집으로 올라간다. 또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서 누군가 담배를 2개 비만 피워도 그곳의 공기는 지하철 승강장 수준으로 오염된다. 이에 어린아이나 임신부, 폐질환 환자가 있는 집들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 이웃에게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흡연자는 자기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냐며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 이웃 간의 불화가 극에 달하는 실정이다.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간의 갈등 해결은 쉽지 않다. 이러한 층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위층과 아래층 주민들이 서로 조금씩 배려한다면 좋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1과 공동체. 주거 공동체.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해 현대인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주거 형태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진학이나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개인이 자유로운 삶과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거나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주거 공동체가 그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주거 공동체는 집 공간의 일부를 공유하는 공동주택, 공간은 물론이고 식사나 교육,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주거, 특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일하고 토론하며 사는 공동체 마을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공동체 마을의 한 예로 미국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비폭력, 협동, 평등의 삶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거실과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당 42시간의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공유하고 생필품도 공동 분배한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기 이전의 아이들은 재택교육 방식을 통해 여럿이 맡아 교육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거의 예로는 서울 시내 곳곳에 자리한 우주를 들 수 있다. 집, 우, 집, 주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붙인 우주는 2012년에 도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이곳은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요리, 여행, 취업, 창업 등 주제에 맞는 실내 장식과 설비를 갖추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 집에 최소 6에서 7명이 거실과 부엌,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데 이곳에 들어가려면 먼저 공동주거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사전 인터뷰를 해야 한다. 그 후 우주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6개월만 계약을 하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주거 공동체는 주거 비용과 관리 비용을 줄이고 가사나 육아, 교육 등의 일을 분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이익만을 생각하여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주거 공동체를 세운다면 구성원들 간의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공동체가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공동주거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주거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각 개인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공동체 구성원이 이전에 혼자 살 때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하거나 공동체로부터의 이익만 얻으려고 한다면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공동체를 단기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우주처럼 단기 계약을 할 수 있는 공동주거가 있다면 먼저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체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거 공동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나 가치관보다는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동도 잊어서는 안 된다. 주거 공동체의 설립을 계획할 때에는 시작 단계부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건축물 자체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든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행동이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거 공동체 내부의 도서관이나 운동장, 식당 등의 일부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든지 그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내부의 결속력도 다질 수 있거니와 지역 주민과도 융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삶과 개인주의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공동주거와 공동체적 삶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주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협동하며 사는 것이 개인의 생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앞으로 주거 공동체의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나갈 것임에는 틀림없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해 현대인들의 주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주거 형태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진학이나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이러한 주거 형태는 개인이 자유로운 삶과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거나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주거 공동체가 그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주거 공동체는 집 공간의 일부를 공유하는 공동주택, 공간은 물론이고 식사나 교육,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주거, 특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함께 일하고 토론하며 사는 공동체 마을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공동체 마을의 한 예로 미국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비폭력, 협동, 평등의 삶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거실과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당 42시간의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공유하고 생필품도 공동 분배한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기 이전의 아이들은 재택교육 방식을 통해 여럿이 맡아 교육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거의 예로는 서울 시내 곳곳에 자리한 우주를 들 수 있다. 집우, 집주자를 사용하여 이름을 붙인 우주는 2012년에 도시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이곳은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요리, 여행, 취업, 창업 등 주제에 맞는 실내 장식과 설비를 갖추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 집에 최소 6에서 7명이 거실과 부엌,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데 이곳에 들어가려면 먼저 공동주거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사전 인터뷰를 해야 한다. 그 후 우주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6개월만 계약을 하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할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주거 공동체는 주거 비용과 관리 비용을 줄이고 가사나 육아, 교육 등의 일을 분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합리성이나 이익만을 생각하여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주거 공동체를 세운다면 구성원들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공동체가 와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공동주거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주거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각 개인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공동체 구성원이 이전에 혼자 살 때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계속하거나 공동체로부터의 이익만 얻으려고 한다면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공동체를 단기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우주처럼 단기 계약을 할 수 있는 공동주거가 있다면 먼저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체험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거 공동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나 가치관보다는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동도 잊어서는 안 된다. 주거 공동체의 설립을 계획할 때에는 시작 단계부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건축물 자체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든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행동이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거 공동체 내부의 도서관이나 운동장, 식당 등의 일부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든지 그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내부의 결속력도 다질 수 있거니와 지역 주민과도 융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삶과 개인주의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공동주거와 공동체적 삶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주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협동하며 사는 것이 개인의 생활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앞으로 주거 공동체의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나갈 것임에는 틀림없다. 제2과 예술, 예술가. 도심 속의 예술촌 서촌. 서울 인왕산 동쪽과 경복궁 서쪽 사이에 위치한 서촌은 요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서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미술관과 전시관들이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곳에 비해 상업화가 덜 되어 있고 한적해서 동네의 골목길을 여유롭게 걸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골목길 구석구석에서 옛 문인과 화가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어 특별함을 더한다. 조선시대의 화가 정선은 서촌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이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이곳 서촌에서 보내며 사계절의 모습과 정취를 그려내었다. 정선의 대표작 인왕제색도처럼 인왕산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많은 것은 그의 근거지가 인왕산이 자리한 서촌이었기 때문이다. 정선의 그림 속 옛 서촌의 모습을 더듬어 보는 것도 이곳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천재 화가, 황소의 화가로 알려진 이중섭 역시 서촌과 관련이 깊다. 이중섭이 이곳에 머문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지만 그가 일생 최초이자 마지막 개인전을 준비했던 곳이 바로 서촌이었기 때문에 서촌은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중섭의 전시회는 당시 화단의 호평을 받았지만 전시된 그림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되었고 얼마 후 그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였다. 지금도 서촌에는 이중섭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삶의 자취가 남아있다. 시인 윤동주가 살았던 하숙집터 역시 서촌에 있다. 윤동주는 대학을 다니며 이곳에서 하숙을 했는데 별에는 밤, 자화상, 또 다른 고향 등 그의 대표작들이 이 시기에 쓰였다. 그는 매일 아침 하숙집 앞 골목길을 따라 인왕산을 산책하며 시를 구상했다고 한다. 지금 그때의 하숙집은 사라지고 붉은 벽돌로 지은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안내판에 붙여진 사진을 통해 원래 하숙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서촌은 도심 속 예술가들의 삶과 영혼이 담겨 있는 곳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들의 자취를 좇다 보면 문득 오래전 이곳을 거닐던 예술가들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곤 한다.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서촌. 잠들어 있던 예술적 감성을 깨우러 서촌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서울 인왕산 동쪽과 경복궁 서쪽 사이에 위치한 서촌은 요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서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미술관과 전시관들이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곳에 비해 상업화가 덜 되어 있고 한적해서 동네의 골목길을 여유롭게 걸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골목길 구석구석에서 옛 문인과 화가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어 특별함을 더한다. 조선시대의 화가 정선은 서촌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이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이곳 서촌에서 보내며 사계절의 모습과 정취를 그려내었다. 정선의 대표작 인왕제색도처럼 인왕산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많은 것은 그의 근거지가 인왕산이 자리한 서촌이었기 때문이다. 정선의 그림 속 옛 서촌의 모습을 더듬어 보는 것도 이곳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천재 화가, 황소의 화가로 알려진 이중섭 역시 서촌과 관련이 깊다. 이중섭이 이곳에 머문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지만 그가 일생 최초이자 마지막 개인전을 준비했던 곳이 바로 서촌이었기 때문에 서촌은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중섭의 전시회는 당시 화단의 호평을 받았지만 전시된 그림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되었고 얼마 후 그는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였다. 지금도 서촌에는 이중섭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삶의 자취가 남아있다. 시인 윤동주가 살았던 하숙집 터 역시 서촌에 있다. 윤동주는 대학을 다니며 이곳에서 하숙을 했는데 별 해는 밤, 자화상, 또 다른 고향 등 그의 대표작들이 이 시기에 쓰였다. 그는 매일 아침 하숙집 앞 골목길을 따라 인왕산을 산책하며 시를 구상했다고 한다. 지금 그때의 하숙집은 사라지고 붉은 벽돌로 지은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안내판에 붙여진 사진을 통해 원래 하숙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서촌은 도심 속 예술가들의 삶과 영혼이 담겨 있는 곳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들의 자취를 좇다 보면 문득 오래전 이곳을 거닐던 예술가들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곤 한다.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서촌. 잠들어 있던 예술적 감성을 깨우러 서촌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제2과 예술, 예술가. 샤갈의 그림, 숨은 상징을 읽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은 20세기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화가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샤갈의 그림이 복잡한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1887년 유대계 러시아인으로 태어난 샤갈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의 재능을 보였으며 20대 초반에 파리로 건너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작품 활동을 계속했지만 정부 당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1922년에 러시아에서 추방되었다. 이후 그는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지를 떠돌아야 했고 1985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였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곳곳에 숨어있는 샤갈 그림 속의 다양한 이미지들은 이렇듯 고단했던 그의 인생과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샤갈 그림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나와 마을이다. 이 그림은 화면을 두 개의 대각선으로 분할하여 초록색 얼굴을 한 샤갈 자신과 암소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으로 구성되었다. 나의 그림들은 내 안의 이미지들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한 그의 말처럼 화면 위쪽으로는 어두운 하늘과 시골 농가,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중간에는 농기구를 든 농부 부부와 암소젖을 짜는 여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아래에는 올리브 나무와 십자가 목걸이 등 다양한 이미지가 담겨 있어 샤갈 그림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암소일까? 샤갈은 일찍이 내가 파리에 있던 시절 고향 마을이 암소의 얼굴 형상으로 떠오르곤 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샤갈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샤갈의 그림 속에는 공중을 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같은 특징은 또 다른 대표작인 도시 위에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오랜 세월 세계를 떠돌며 살아야 했던 그의 삶을 상징한다. 또한 그것은 억압 속에 고통받던 유대인 샤갈의 소망을 담은 것이기도 했다.
현실의 부자유함에서 벗어나 삶의 희망을 찾고자 했던 그의 바람이 자유롭게 공중을 나는 사람의 형상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렇듯 샤갈의 그림 속에 나타난 다양한 상징은 많은 부분 그의 생애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배경 지식 없이는 샤갈의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며 우리가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공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마르크 샤갈은 20세기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화가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샤갈의 그림이 복잡한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1887년 유대계 러시아인으로 태어난 샤갈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의 재능을 보였으며 20대 초반에 파리로 건너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작품 활동을 계속했지만 정부 당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1922년에 러시아에서 추방되었다. 이후 그는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지를 떠돌아야 했고 1985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였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곳곳에 숨어있는 샤갈 그림 속의 다양한 이미지들은 이렇듯 고단했던 그의 인생과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샤갈 그림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은 나와 마을이다. 이 그림은 화면을 두 개의 대각선으로 분할하여 초록색 얼굴을 한 샤갈 자신과 암소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으로 구성되었다. 나의 그림들은 내 안의 이미지들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한 그의 말처럼 화면 위쪽으로는 어두운 하늘과 시골 농가, 교회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중간에는 농기구를 든 농부 부부와 암소 젖을 짜는 여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아래에는 올리브 나무와 십자가 목걸이 등 다양한 이미지가 담겨 있어 샤갈 그림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암소일까? 샤갈은 일찍이 내가 파리에 있던 시절 고향 마을이 암소의 얼굴 형상으로 떠오르곤 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샤갈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샤갈의 그림 속에는 공중을 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같은 특징은 또 다른 대표적인 도시 위에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오랜 세월 세계를 떠돌며 살아야 했던 그의 삶을 상징한다. 또한 그것은 억압 속에 고통받던 유대인 샤갈의 소망을 담은 것이기도 했다. 현실의 부자유함에서 벗어나 삶의 희망을 찾고자 했던 그의 바람이 자유롭게 공중을 나는 사람의 형상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렇듯 샤갈의 그림 속에 나타난 다양한 상징은 많은 부분 그의 생애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배경 지식 없이는 샤갈의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며 우리가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공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2과 예술, 예술가 연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내가 죽으면 내 생전에 썼던 글들을 모아 모두 불태워 주십시오. 조선의 천재 시인 허난설원은 이 같은 유언을 남기고 쓸쓸히 삶을 마감했다. 27회,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여인들의 인생과는 사뭇 달랐다. 여자는 이름조차 가질 수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에 그녀는 시인으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상상을 오가는 폭넓은 작품 세계를 구현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설원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여자로서 분에 넘치는 재주를 지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고 불행한 가정사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허난설원은 1563년 강원도 강릉에서 초당 허엽의 5째 딸로 태어났다.
당시 최고 명문가 중 하나였던 그녀의 집안은 남달리 개방적인 분위기가 특징이었는데 난설원은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여자는 그저 집안일이나 잘하면 족하다 하여 문자조차 가르치지 않았던 시대에 동생인 허균과 함께 시를 배웠다. 그리고 8세에 쓴 글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난설원의 가족들은 그녀가 가진 재능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으며 작은 오빠인 허봉은 글을 배울 때 필요한 책과 붓을 구해주면서 동생이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도록 격려하기까지 하였다. 훗날 국내외 문인들에게 신선의 재주를 가졌다는 찬사를 받았던 난설원의 시는 자칫 유약하고 감성적으로 흐르기 쉬운 여느 여성 시인들의 작품과는 달리 그 대상을 사회 역사로까지 확장시켜 표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용모인들 남보다 못하겠는가. 바느질 배짜기도 잘하는데 어려서 가난한 집에서 자라 중매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쉬지 않고 손으로 가위질하니 추운 밤 10손가락 시려우네요. 남을 위해 홀레복을 짓고 있지만 나는 해마다 홀로 잡니다. 난설원의 대표작 중 하나인 가난한 여인의 노래의 일부이다. 가난으로 인해 결혼도 할 수 없었던 하층민 여성이 남의 홀레복을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모순된 현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이렇듯 난설원의 시에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어 다른 여성 문인들의 작품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성의 글쓰기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난설원의 시댁 식구들과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다. 15세 무렵에 혼인하여 가정을 이룬 난설원은 이 문제로 시어머니와 심각한 불화를 겪었으며 정서와 취향이 너무도 달라 그녀의 재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의 관계 또한 원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난설원이 가장 의지했던 작은 오빠가 금강산에서 죽고 말았다. 뒤이어 불행한 결혼 생활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아이 둘을 한 해 차이로 잃고 임신 중이었던 태아마저 유산되었을 때 그녀는 굳게 잡고 있던 삶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렸다. 그때의 참혹한 심경이 아래 시에 잘 드러나 있다. 지난 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잃었네. 슬프고 슬프다. 광릉 땅이여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서 있구나. 이제 다시 아기를 가진다 해도 어찌 무사히 자라기를 바라겠는가. 하염없이 슬픈 노래 홀로 부르며 통곡과 피눈물을 울며 삼키리. 이 시를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설원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연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가을 달빛 차구나라는 식구에서 예견한 것처럼 그녀의 나이 고작 27이었다. 난설원이 죽은 뒤 그녀의 시는 동생 허균을 통해 중국에 전해졌고 그곳에서 책으로 출판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 반면 당시 조선에서는 탁월한 여성 시인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난설원의 작품 대다수가 동생 허균에 의해 창작된 것이라든지 중국 시인들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든지 하는 의견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여성들의 글쓰기 행위를 바라보는 조선 사회의 오랜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자신이 쓴 글들을 모두 태워달라고 했던 난설원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을 억압했던 세상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내가 죽으면 내 생전에 썼던 글들을 모아 모두 불태워 주십시오. 조선의 천재 시인 허난설원은
이 같은 유언을 남기고 쓸쓸히 삶을 마감했다. 27회.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여인들의 인생과는 사뭇 달랐다. 여자는 이름조차 가질 수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에 그녀는 시인으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상상을 오가는 폭넓은 작품 세계를 구현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설원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여자로서 분에 넘치는 재주를 지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고 불행한 가정사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허난설원은 1563년 강원도 강릉에서 초당 허엽의 5째 딸로 태어났다. 당시 최고 명문가 중 하나였던 그녀의 집안은 남달리 개방적인 분위기가 특징이었는데 난설원은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여자는 그저 집안일이나 잘하면 족하다 하여 문자조차 가르치지 않았던 시대에 동생인 허균과 함께 시를 배웠다. 그리고 8세에 쓴 글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난설원의 가족들은 그녀가 가진 재능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으며 작은 오빠인 허봉은 글을 배울 때 필요한 책과 붓을 구해주면서 동생이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도록 격려하기까지 하였다. 훗날 국내외 문인들에게 신선의 재주를 가졌다는 찬사를 받았던 난설원의 시는 자칫 유약하고 감성적으로 흐르기 쉬운 여느 여성 시인들의 작품과는 달리 그 대상을 사회, 역사로까지 확장시켜 표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용모인들 남보다 못하겠는가. 바느질, 배짜기도 잘하는데 어려서 가난한 집에서 자라 중매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쉬지 않고 손으로 가위질하니 추운 밤 10손가락 시려오네요. 남을 위해 홀례복을 짓고 있지만 나는 해마다 홀로 잡니다. 난설원의 대표작 중 하나인 가난한 여인의 노래의 일부이다. 가난으로 인해 결혼도 할 수 없었던 하층민 여성이 남의 홀례복을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모순된 현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이렇듯 난설원의 시에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불합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어 다른 여성 문인들의 작품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성의 글쓰기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난설원의 시댁 식구들과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다. 15세 무렵에 혼이 나여 가정을 이룬 난설원은 이 문제로 시어머니와 심각한 불화를 겪었으며 정서와 취향이 너무도 달라 그녀의 재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의 관계 또한 원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난설원이 가장 의지했던 작은 오빠가 금강산에서 죽고 말았다. 뒤이어 불행한 결혼 생활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아이 둘을 한 해 차이로 잃고 임신 중이었던 태아마저 유산되었을 때 그녀는 굳게 잡고 있던 삶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렸다. 그때의 참혹한 심경이 아래 시에 잘 드러나 있다.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잃었네. 슬프고 슬프다 광릉 땅이여.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서 있구나. 이제 다시 아기를 가진다 해도 어찌 무사히 자라기를 바라겠는가. 하염없이 슬픈 노래 홀로 부르며 통곡과 피눈물을 울며 삼키리. 이 시를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설원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연꽃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가을 달빛 차구나 라는 시구에서 예견한 것처럼 그녀의 나이 고작 27이었다. 난설원이 죽은 뒤 그녀의 시는 동생 허균을 통해 중국에 전해졌고 그곳에서 책으로 출판되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 반면 당시 조선에서는 탁월한 여성 시인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난설원의 작품 대다수가 동생 허균에 의해 창작된 것이라든지 중국 시인들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든지 하는 의견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여성들의 글쓰기 행위를 바라보는 조선 사회의 오랜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자신이 쓴 글들을 모두 태워달라고 했던 난설원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을 억압했던 세상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 아니었을까. 제3과 사고와 인식. 아빠들의 육아휴직. 최근 사표를 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육아휴직서를 내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 난생 처음 육아에 도전한 직장인 김모 씨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 돌보기와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노동이었다면서 왜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며 우울증에 걸리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육아가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다. 육아를 통해 아이와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고 아이가 자라는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어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직장에서 받는 불이익,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의 절반 정도가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아예 막고 있다는 응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려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도 육아를 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된 법규의 강화가 절실하다. 더불어 현행 최대 월 10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 생계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학자 이상윤 교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육아가 엄마의 일이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육아는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하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최근 사표를 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육아휴직서를 내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 난생 처음 육아에 도전한 직장인 김모 씨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 돌보기와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노동이었다면서 왜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며 우울증에 걸리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육아가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다. 육아를 통해 아이와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고 아이가 자라는 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어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5%에 불과하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직장에서 받는 불이익,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의 절반 정도가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아예 막고 있다는 응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려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도 육아를 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된 법규의 강화가 절실하다. 더불어 현행 최대 월 10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 생계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학자 이상윤 교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육아가 엄마의 일이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육아는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하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제3과 사고와 인식.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여기 닭과 소, 풀이 그려진 세 개의 그림이 있다. 이 세 개 중 서로 관계가 있는 둘을 묶는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미시간 대학의 리처드 니스백 교수는 한국, 중국의 연구진과 함께 동서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위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양 아이들은 소가 풀을 먹는다는 이유로 소와 풀을 하나로 묶는 반면 서양 아이들은 대부분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닭과 소를 하나로 묶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또 다른 실험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다, 원숭이, 바나나를 제시한 후 서로 가장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고르게 했는데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다. 동양의 대학생들은 사물 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원숭이와 바나나를 고른 데 반해 서양의 대학생들은 분류 체계가 같은 판다와 원숭이를 고르는 경우가 많았다. 동서양의 전통적인 인물화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동양의 인물화는 일반적으로 구도를 넓게 잡으며 인물의 전신을 그리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서양의 인물화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상반신만 그린 것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현대에도 이어진다. 동양과 서양의 대학생들에게 친구의 사진을 찍게 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니 동양의 대학생들은 구도를 넓게 잡아 배경과 사람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은 데에 비해 서양의 대학생들은 배경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인물이 중심이 되게 사진을 찍었다. 이 실험을 통해 동양인들은 배경 정보를 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서양인들은 중심이 되는 사물에 집중할 때 배경은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동서양의 사물에 대한 시선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양인은 대상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대상을 주변 상황 속에서 인식한다. 반면 서양인은 대상이 가진 성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변 환경이 아닌 대상 그 자체를 중심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서양의 인식 차이를 알면 동양의 집단주의 사상과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여기 닭과 소, 풀이 그려진 세 개의 그림이 있다. 이 세 개 중 서로 관계가 있는 둘을 묶는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미시간 대학의 리처드 니스벳 교수는 한국, 중국의 연구진과 함께 동서양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위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양 아이들은 소가 풀을 먹는다는 이유로 소와 풀을 하나로 묶는 반면 서양 아이들은 대부분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닭과 소를 하나로 묶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또 다른 실험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다, 원숭이, 바나나를 제시한 후 서로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고르게 했는데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다. 동양의 대학생들은 사물 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원숭이와 바나나를 고른 데 반해 서양의 대학생들은 분류 체계가 같은 판다와 원숭이를 고르는 경우가 많았다. 동서양의 전통적인 인물화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동양의 인물화는 일반적으로 구도를 넓게 잡으며 인물의 전신을 그리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서양의 인물화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상반신만 그린 것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현대에도 이어진다. 동양과 서양의 대학생들에게 친구의 사진을 찍게 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니 동양의 대학생들은 구도를 넓게 잡아 배경과 사람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찍은 데에 비해 서양의 대학생들은 배경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인물이 중심이 되게 사진을 찍었다. 이 실험을 통해 동양인들은 배경 정보를 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서양인들은 중심이 되는 사물에 집중할 때 배경은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동서양의 사물에 대한 시선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양인은 대상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대상을 주변 상황 속에서 인식한다.
반면 서양인은 대상이 가진 성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변 환경이 아닌 대상 그 자체를 중심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서양의 인식 차이를 알면 동양의 집단주의 사상과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3과 사고와 인식 선택의 갈림길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생각해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것을 도덕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도덕적 추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당신은 기관사이고 기차는 현재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 당신은 5명의 사람이 철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차를 멈추려 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말을 듣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차를 세울 방법을 찾는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철로가 눈에 들어온다. 오른쪽 철로를 살펴보니 그곳에도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단 1명뿐이다. 당신이 기차의 방향을 돌리면 1사람이 죽는 대신 5사람이 살 수 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5명보다는 1명이 희생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당연히 기차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1사람을 희생해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행위는 정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황을 조금 바꿔 생각해보자. 당신은 육교 위에서 철로를 내려다보며 서 있다. 철로로 기차가 들어오고 있고 철로 끝에 5명의 사람들이 있다. 기차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비상철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이 기차를 세우려면 뭔가 큰 물건을 기차 앞에 던져야 한다. 그런데 마침 당신 옆에서 덩치가 큰 남자가 육교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밀면 기차를 세워 5명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를 미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누군가를 밀어서 죽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애매한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 앞에 2 사례는 모두 1사람을 희생하여 5사람을 살린다는 점은 같다. 그런데 기차의 방향을 돌리는 행위는 옳고 남자를 다리 아래로 미는 행위는 옳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보통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감수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첫 번째 상황에서처럼 1명을 희생해 5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판단하는 사람이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2번째 상황에서는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위의 예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원칙이 충돌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도덕적 원칙들은 모든 상황에서 정당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그중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자신의 신념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독선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여 선택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것을 도덕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또한 도덕적 추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당신은 기관사이고 기차는 현재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 당신은 5명의 사람이 철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차를 멈추려 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말을 듣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차를 세울 방법을 찾는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철로가 눈에 들어온다. 오른쪽 철로를 살펴보니 그곳에도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단 1명뿐이다. 당신이 기차의 방향을 돌리면 1사람이 죽는 대신 5사람이 살 수 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5명보다는 1명이 희생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당연히 기차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1사람을 희생해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행위는 정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황을 조금 바꿔 생각해보자. 당신은 육교 위에서 철로를 내려다보며 서 있다. 철로로 기차가 들어오고 있고 철로 끝에 5명의 사람들이 있다. 기차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비상철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이 기차를 세우려면 뭔가 큰 물건을 기차 앞에 던져야 한다. 그런데 마침 당신 옆에서 덩치가 큰 남자가 육교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밀면 기차를 세워 5명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를 미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누군가를 밀어서 죽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애매한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 앞에 2사례는 모두 1사람을 희생하여 5사람을 살린다는 점은 같다. 그런데 기차의 방향을 돌리는 행위는 옳고 남자를 다리 아래로 미는 행위는 옳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보통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감수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첫 번째 상황에서처럼 1명을 희생해 5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판단하는 사람이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2번째 상황에서는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위의 예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원칙이 충돌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도덕적 원칙들은 모든 상황에서 정당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그중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자신의 신념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 독선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판단하여 선택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판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제4과 과학과 미래. 우주인의 하루. 민수 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진공포장된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식사 후에는 커피도 한 잔 마시는데 그 이후에는 남은 음식과 음료의 쓰레기 처리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동료들과 업무에 대해 의논한 후 8시에 일을 시작한다. 민수 씨의 업무는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거나 지구를 관찰하는 것이다. 오후 1시쯤에는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하거나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한다.
이렇게 평일에는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한다. 토요일에는 5시간 정도 일하고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한다. 언뜻 평범한 사람의 하루처럼 보이지만 사실 민수 씨는 우주인이다. 우주인의 하루는 지구인의 하루와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식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잠을 자는 것까지 다른 점이 많다. 먼저 우주인들은 우주 전용 음식을 먹는데 영양사들이 미리 짜놓은 식단에 따라 먹기 때문에 매일 적정량의 영양소를 섭취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과일, 소고기, 해산물, 초콜릿 등과 같은 약 100여 가지의 음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음료수로는 커피, 차, 과일 주스가 준비되어 있다. 음식은 모두 깡통과 진공주머니, 튜브 등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음료와 국물이 있는 음식은 모두 분말 형태로 가져와 물에 타서 빨대로 빨아먹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주선 안은 중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먹고 난 뒤에는 음식 조각들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 부스러기가 떠다니다가 공기 정화 장치나 기계 장치에 들어가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우주인들의 눈이나 입, 코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잠은 어떻게 잘까? 우주인의 수면 시간은 보통 하루 평균 8시간 정도이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는 탓에 위아래의 개념이 없어서 잠은 어떤 방향으로도 잘 수 있다. 그러나 평소처럼 떠다니면서 자면 어딘가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벽이나 의자에 몸을 고정시키거나 관처럼 생긴 1인용 침실에 들어가서 자야 한다. 잘 때 전등이 켜져 있거나 우주선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면 안대를 착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우주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서의 생활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 미래에 우리가 우주에 갈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우주에서의 생활이 궁금해진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민수 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진공 포장된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식사 후에는 커피도 한 잔 마시는데 그 이후에는 남은 음식과 음료의 쓰레기 처리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동료들과 업무에 대해 의논한 후 8시에 일을 시작한다. 민수 씨의 업무는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거나 지구를 관찰하는 것이다. 오후 1시쯤에는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하거나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한다. 이렇게 평일에는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한다. 토요일에는 5시간 정도 일하고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한다. 언뜻 평범한 사람의 하루처럼 보이지만 사실 민수 씨는 우주인이다. 우주인의 하루는 지구인의 하루와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식사를 하는 것에서부터 잠을 자는 것까지 다른 점이 많다. 먼저 우주인들은 우주 전용 음식을 먹는데 영양사들이 미리 짜놓은 식단에 따라 먹기 때문에 매일 적정량의 영양소를 섭취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과일, 소고기, 해산물, 초콜릿 등과 같은 약 100여 가지의 음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음료수로는 커피, 차, 과일 주스가 준비되어 있다. 음식은 모두 깡통과 진공주머니, 튜브 등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음료와 국물이 있는 음식은 모두 분말 형태로 가져와 물에 타서 빨대로 빨아먹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주선 안은 중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먹고 난 뒤에는 음식 조각들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음식 부스러기가 떠다니다가 공기정화장치나 기계장치에 들어가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우주인들의 눈이나 입, 코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잠은 어떻게 잘까? 우주인의 수면 시간은 보통 하루 평균 8시간 정도이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는 탓에 위아래의 개념이 없어서 잠은 어떤 방향으로도 잘 수 있다. 그러나 평소처럼 떠다니면서 자면 어딘가에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벽이나 의자에 몸을 고정시키거나 관처럼 생긴 1인용 침실에 들어가서 자야 한다. 잘 때 전등이 켜져 있거나 우주선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면 안대를 착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우주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서의 생활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 미래에 우리가 우주에 갈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우주에서의 생활이 궁금해진다. 제4과
과학과 미래. 발전하는 유전자 가위 개발 기술. 최근 한국대학교 이재우 교수의 연구팀이 치명적인 곰팡이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바나나 신품종 개발에 착수하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란 유전자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해 이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때 특정 유전자를 자를 때 사용하는 효소를 유전자 가위라고 부른다. 이 기술은 혈우병과 같은 불치병 치료에 주로 활용된다. 혈우병은 유전자의 일부가 뒤집어져 발생하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면 유전자를 원상복구해 단백질의 정상적인 생성이 가능해진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유전자를 변형시켜 병충해에 강해진 콩은 식물에 동물 유전자를 집어넣는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방법은 인위적으로 외부 유전자를 넣는 것으로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면 식물의 약한 유전자를 잘라내고 스스로 강한 유전자를 복원하도록 돕기 때문에 생태계 혼란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원숭이의 배아에서 특정 유전자를 바꾸는 실험에 성공했는데,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유전자까지 변형시킬 수 있기에 인류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 가위 기술의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최근 한국대학교 이재우 교수의 연구팀이 치명적인 곰팡이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바나나 신품종 개발에 착수하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란 유전자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해 이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때 특정 유전자를 자를 때 사용하는 효소를 유전자 가위라고 부른다. 이 기술은 혈우병과 같은 불치병 치료에 주로 활용된다. 혈우병은 유전자의 일부가 뒤집어져 발생하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리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하면 유전자를 원상복구해 단백질의 정상적인 생성이 가능해진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유전자를 변형시켜 병충해에 강해진 콩은 식물에 동물 유전자를 집어넣는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방법은 인위적으로 외부 유전자를 넣는 것으로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면 식물의 약한 유전자를 잘라내고 스스로 강한 유전자를 복원하도록 돕기 때문에 생태계 혼란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원숭이의 배아에서 특정 유전자를 바꾸는 실험에 성공했는데,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유전자까지 변형시킬 수 있기에 인류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 가위 기술의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4과 과학과 미래. 제2의 지구 화성. 최근 제2의 지구를 찾아 머나먼 우주 저편을 향해 떠나는 내용의 영화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들 중에는 유독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화성에 탐사 기지를 세우고 생활하며 지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 영화에서처럼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다른 행성이 아닌 화성일까? 화성은 예전부터 제2의 지구라 불릴 만큼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중 가장 지구와 닮아 있다. 우선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자전축을 지녔으며 하루는 지구와 흡사한 24시간 40분이다. 그리고 극지방에 얼음의 형태로 물이 존재한다는 것도 지구와 유사하다. 비록 발견된 물이 얼음의 형태이고
바로 식수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화성 개발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에 화성은 지구와 상이한 점도 많다. 행성의 크기가 지구의 반밖에 되지 않고 중력도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낮은 중력은 대기를 희박하게 해 인간의 호흡을 힘들게 한다. 그나마 존재하는 대기도 이산화탄소가 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명체는 화성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간이 화성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탐사기지 등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단기적인 방법이나 자연 환경 자체를 개조하여 인간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인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 중 단기적인 방법은 수십 년 안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화성에 탐사기지와 생활 공간을 만든 후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켜 제2의 지구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네덜란드와 미국의 화성 거주 프로젝트가 모두 이 같은 단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화성의 자연 환경을 지구처럼 바꾸는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테라포밍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인 공기와 물을 확보하고 화성의 온도를 지구와 비슷하게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을 화성에 보내 화성 전체의 온도를 높이고 산소를 만들어 대기를 변화시킨 후 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화성 거주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실제로 화성 이주민이 생긴다면 이들의 생활은 어떨까? 최초의 화성 이주민들은 도착 후 몇 년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구에서 공급받으며 자신들이 살아갈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료는 화성의 흙과 돌 같은 현지 자원을 이용하는데 화성의 흙으로는 벽돌집을 만들고 얼음으로는 산소를 추출해낸다. 화성은 평균 기온이 지구보다 낮기 때문에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농업용 온실을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화성을 인류의 제2의 보금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실현시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화성 현지 조사를 위해 사람과 장비를 보내는 탐사 프로젝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현재 화성 탐사를 위한 우주선 및 로봇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경우 화성 탐사용 우주선인 오리온호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쳐 주목을 끌었다. 앞으로 오리온호는 2021년에 유인 비행을 해본 뒤 오는 2030년쯤 본격적인 화성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하에 미국은 우주선과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탐사 로봇을 착륙시킨 이후에는 화성 내부 구조를 조사하고 지진 활동을 측정할 또 다른 탐사 로봇을 발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화성 탐사는 미국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우주 강국인 러시아는 2022년까지 화성 위성 포브스를 쏘아 올릴 계획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화성 탐사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 우주국을 통해 화성 탐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 탐사선은 화성에 대한 정보를 지구로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이 앞을 다투어 화성에 발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것은 영토를 선점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화성 자체가 지구인들의 영원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화성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배경으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최근 제2의 지구를 찾아 머나먼 우주 저편을 향해 떠나는 내용의 영화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들 중에는 유독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화성에 탐사 기지를 세우고 생활하며 지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 영화에서처럼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다른 행성이 아닌 화성일까? 화성은 예전부터 제2의 지구라 불릴 만큼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중 가장 지구와 닮아 있다.
우선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자전축을 지녔으며 하루는 지구와 흡사한 24시간 40분이다. 그리고 극지방에 얼음의 형태로 물이 존재한다는 것도 지구와 유사하다. 비록 발견된 물이 얼음의 형태이고 바로 식수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화성 개발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에 화성은 지구와 상이한 점도 많다. 행성의 크기가 지구의 반밖에 되지 않고 중력도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낮은 중력은 대기를 희박하게 해 인간의 호흡을 힘들게 한다. 그나마 존재하는 대기도 이산화탄소가 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명체는 화성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간이 화성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탐사기지 등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단기적인 방법이나 자연 환경 자체를 개조하여 인간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적인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 중 단기적인 방법은 수십 년 안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화성에 탐사기지와 생활공간을 만든 후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켜 제2의 지구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네덜란드와 미국의 화성 거주 프로젝트가 모두 이 같은 단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화성의 자연 환경을 지구처럼 바꾸는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테라포밍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인 공기와 물을 확보하고 화성의 온도를 지구와 비슷하게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자들은 광합성을 나는 미생물을 화성에 보내 화성 전체의 온도를 높이고 산소를 만들어 대기를 변화시킨 후 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화성 거주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실제로 화성 이주민이 생긴다면 이들의 생활은 어떨까? 최초의 화성 이주민들은 도착 후 몇 년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구에서 공급받으며 자신들이 살아갈 도시를 건설하게 된다.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료는 화성의 흙과 돌 같은 현지 자원을 이용하는데 화성의 흙으로는 벽돌집을 만들고 얼음으로는 산소를 추출해낸다. 화성은 평균 기온이 지구보다 낮기 때문에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농업용 온실을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화성을 인류의 제2의 보금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실현시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화성 현지 조사를 위해 사람과 장비를 보내는 탐사 프로젝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현재 화성 탐사를 위한 우주선 및 로봇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경우 화성 탐사용 우주선인 오리온호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쳐 주목을 끌었다. 앞으로 오리온호는 2021년에 유인 비행을 해본 뒤 오는 2030년쯤 본격적인 화성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하에 미국은 우주선과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탐사 로봇을 착륙시킨 이후에는 화성 내부 구조를 조사하고 지진 활동을 측정할 또 다른 탐사 로봇을 발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화성 탐사는 미국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우주 강국인 러시아는 2022년까지 화성 위성 포브스를 쏘아 올릴 계획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화성 탐사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 우주국을 통해 화성 탐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 탐사선은 화성에 대한 정보를 지구로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들이 앞을 다투어 화성에 발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것은 영토를 선점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화성 자체가 지구인들의 영원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화성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배경으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건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제5과 공생 반려동물 너와 나의 이야기 경희출판사는 오는 1일부터 수필집 반려동물 너와 나의 이야기의 독후감 공모전을 한 달간 진행한다. 2000년부터 실시된 독후감 공모전은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책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자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올해의 주제는 반려동물이다.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지만 그 시간 동안 주인과 감정을 교류하며 살아가는데 이들의 친화력은 메마르기 쉬운 인간의 삶에 크나큰 위로가 된다. 또한 반려동물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고 배려심을 기르는 데에 좋은 영향을 준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에는 동물을 배려하며 늘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책임하게 버리는 등 배려가 부족한 이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시각의 변화야말로 공존을 위해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반려동물, 너와 나의 이야기는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을 엮은 것으로 인간과 반려동물이 영위해야 할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독후감 공모전의 응모 요령은 다음과 같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경인출판사는 오는 1일부터 수필집, 반려동물, 너와 나의 이야기의 독후감 공모전을 한 달간 진행한다. 2000년부터 실시된 독후감 공모전은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책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자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그동안 많은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올해의 주제는 반려동물이다.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지만 그 시간 동안 주인과 감정을 교류하며 살아가는데 이들의 친화력은 메마르기 쉬운 인간의 삶에 크나큰 위로가 된다. 또한 반려동물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고 배려심을 기르는 데 좋은 영향을 준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에는 동물을 배려하며 늘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책임하게 버리는 등 배려가 부족한 이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시각의 변화야말로 공존을 위해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다. 반려동물, 너와 나의 이야기는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생생한 체험을 엮은 것으로 인간과 반려동물이 영위해야 할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독후감 공모전의 응모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제5과 공생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을 가다. 베를린을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사람들이 항상 동물과 함께 다닌다는 것이었다. 베를린 시내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쉴 수 있는 공원이 많았고 그곳에서 만난 동물들은 훈련이 매우 잘 된 듯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 또한 그들을 애정어리고 살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렇듯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가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여행의 첫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 베를린으로 향했다. 티어하임으로 가려면 열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 마을을 거쳐가야 한다. 열차를 타고 가다 차창 밖을 바라보니 따뜻한 5월의 햇살이 초록의 풍경을 비추고 있었다. 평화로운 논과 밭의 풍경 속에서 시간은 멈춘 듯 조용했고 복잡했던 머리도 차츰 맑아졌다. 한참을 달린 열차가 드디어 멈춰섰다. 역에 도착해 35분 정도 시골길을 걷자 티어하임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다. 깔끔하고 세련된 콘크리트 구조물 입구에는 티어하임 안내도가 있었는데 방문자의 자유로운 입장이 허용된 곳은 노란색으로 직원의 동행이 필요한 곳은 갈색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곳에서는 현재 10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말, 돼지,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의 전체적인 외관은 잘 꾸며진 큰 공원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편안한 분위기 때문인지 인근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 여기저기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넓은 울타리 안에서 편히 쉬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0%에 가깝다고 한다. 극심한 고통으로 동물이 힘들어하거나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려 다른 동물까지 위험해질 때에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모든 동물이 자연사할 때까지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티어하임의 운영은 한 민간단체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모든 시설의 관리는 자원봉사자들을 꾸려 운영한다고 한다. 동물을 존중하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는 여우가 왕자에게 길들이는 것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린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나에게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너에게도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이러한 여우의 말처럼 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티어하임을 떠났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베를린을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사람들이 항상 동물과 함께 다닌다는 것이었다. 베를린 시내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쉴 수 있는 공원이 많았고 그곳에서 만난 동물들은 훈련이 매우 잘 된 듯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 또한 그들을 애정어리고 살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렇듯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가 부러우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여행의 첫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 베를린으로 향했다. 티어하임으로 가려면 열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 마을을 거쳐가야 한다. 열차를 타고 가다 차창 밖을 바라보니 따뜻한 5월의 햇살이 초록의 풍경을 비추고 있었다. 평화로운 논과 밭의 풍경 속에서 시간은 멈춘 듯 조용했고 복잡했던 머리도 차츰 맑아졌다. 한참을 달린 열차가 드디어 멈춰섰다. 역에 도착해 35분 정도 시골길을 걷자 티어하임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보였다. 깔끔하고 세련된 콘크리트 구조물 입구에는 티어하임 안내도가 있었는데 방문자의 자유로운 입장이 허용된 곳은 노란색으로 직원의 동행이 필요한 곳은 갈색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곳에서는 현재 천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말, 돼지,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의 전체적인 외관은 잘 꾸며진 큰 공원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편안한 분위기 때문인지 인근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 여기저기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넓은 울타리 안에서 편히 쉬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0%에 가깝다고 한다. 극심한 고통으로 동물이 힘들어하거나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려 다른 동물까지 위험해질 때에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모든 동물이 자연사할 때까지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티어하임의 운영은 한 민간단체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모든 시설의 관리는 자원봉사자들을 꾸려 운영한다고 한다. 동물을 존중하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는 여우가 왕자에게 길들이는 것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린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나에게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고 너에게도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이러한 여우의 말처럼 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사랑하며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바라며 티어하임을 떠났다. 제5과 공생. 동물들의 공생. 흔히 자연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로 묘사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동물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를 공생이라고 한다. 동물들이 공생관계를 맺는 이유는 대부분 먹이와 안전 문제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몸집이 큰 동물은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벌레와 진드기를 혼자서는 없애기 힘들다. 때문에 다른 동물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큰 동물은 벌레를 없애고 작은 동물은 먹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가령 할미새는 주로 물소의 등 위에서 생활하며 등에 붙어 있는 벌레를 부리로 쪼아 먹는다. 물소는 등 부분에 꼬리가 닿지 않아서 벌레가 붙어도 쫓을 수가 없다 보니 할미새의 존재가 고맙기 그지없을 것이다. 게다가 할미새는 물소를 노리는 주위의 맹수를 발견하면 날카롭게 울면서 날개를 퍼덕이고 부리로는 물소 머리를 연신 쪼아 위험을 알려준다. 할미새의 경고를 받은 물소는 재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 또한 꿀잡이새는 꿀을 좋아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무서운 꿀벌들을 피해서 먹이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큰 울음소리로 특별한 도우미를 부르는데 그것이 오소리이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오소리는 먹기 좋게 벌집을 부순다. 두꺼운 가죽과 촘촘한 털로 온몸을 보호한 오소리는 벌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튼튼한 앞발을 이용해 벌집을 부수고 꿀을 핥아먹는다. 배를 채운 오소리가 자리를 떠나면 꿀잡이 새는 나무 위에서 내려와 남은 꿀을 천천히 즐긴다. 이러한 공생관계는 바닷속 동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청소물고기와 그 손님들을 들 수 있다. 청소물고기는 물고기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좋아서 굳이 손님들을 찾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그저 아래 위로 춤을 추듯 몸을 흔들어대면 주위에 있던 큰 물고기들이 그 신호를 보고 몰려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청소물고기는 큰 물고기의 아감이나 비늘에 붙어 있는 기생충과 노화된 조직 등을 먹어치운다. 그리고 큰 물고기의 입 안으로 들어가 이빨에 끼어 있는 찌꺼기까지 제거하며 청소를 마친다. 반면에 당장의 이익은 없을지라도 아프거나 다친 가족이나 배고픈 동료들을 돕는 동물들도 있다. 가족애가 끈끈하기로 유명한 코끼리의 경우 아픈 가족이 있으면 계속해서 먹이를 가져다주고 아기 코끼리들이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무리 전체가 보살펴준다. 또한 흡혈박쥐는 사냥에 실패해 굶주리는 동료를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흡혈박쥐는 생존을 위해 꽤 많은 양의 피를 섭취해야 한다. 만약 흡혈박쥐가 사냥에 실패해서 보금자리로 돌아오면 다른 박쥐들의 입을 핥으며 피를 개워주기 기다린다. 재미있는 것은 흡혈박쥐는 자신을 도와준 박쥐를 정확히 기억했다가 다음번 사냥에 성공하면 도움을 받은 만큼 피를 토해서 갚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보다 더 이타적인 경우도 있다. 가령 돌고래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해 얕은 바다나 해변 근처로 밀려온 고래를 다시 깊은 바다로 안전하게 인도해준다. 또한 상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무리를 지어서 상어를 물리쳐주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익사하지 않도록 밑에서 등으로 받쳐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 성격이 괴팍하기로 악명 높은 하마는 어린 동물들이 강을 잘 지나갈 수 있게 강둑 위로 밀어 올려 도와주기도 한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별다른 이득이 없어도 서로 돕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공생에 대한 이 같은 사례들은 과학자들에게 기존의 상식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흔히 자연계를 약육강식의 세계로 묘사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동물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를 공생이라고 한다. 동물들이 공생관계를 맺는 이유는 대부분 먹이와 안전 문제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몸집이 큰 동물은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벌레와 진드기를 혼자서는 없애기 힘들다. 때문에 다른 동물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큰 동물은 벌레를 없애고 작은 동물은 먹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가령 할미새는 주로 물소의 등 위에서 생활하며 등에 붙어있는 벌레를 부리로 쪼아 먹는다. 물소는 등 부분에 꼬리가 닿지 않아서 벌레가 붙어도 쫓을 수가 없다 보니 할미새의 존재가 고맙기 그지없을 것이다. 게다가 할미새는 물소를 노리는 주위의 맹수를 발견하면 날카롭게 울면서 날개를 퍼덕이고 부리로는 물소 머리를 연신 쪼아 위험을 알려준다. 할미새의 경고를 받은 물소는
재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 또한 꿀잡이 새는 꿀을 좋아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무서운 꿀벌들을 피해서 먹이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큰 울음소리로 특별한 도우미를 부르는데 그것이 오소리이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오소리는 먹기 좋게 벌집을 부순다. 두꺼운 가죽과 촘촘한 털로 온몸을 보호한 오소리는 벌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튼튼한 앞발을 이용해 벌집을 부수고 꿀을 핥아먹는다. 배를 채운 오소리가 자리를 떠나면 꿀잡이 새는 나무 위에서 내려와 남은 꿀을 천천히 즐긴다. 이러한 공생관계는 바닷속 동물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청소물고기와 그 손님들을 들 수 있다. 청소물고기는 물고기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좋아서 굳이 손님들을 찾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그저 아래 위로 춤을 추듯 몸을 흔들어대면 주위에 있던 큰 물고기들이 그 신호를 보고 몰려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청소물고기는 큰 물고기의 아감이나 비늘에 붙어있는 기생충과 노화된 조직 등을 먹어치운다. 그리고 큰 물고기의 입 안으로 들어가 이빨에 끼어있는 찌꺼기까지 제거하며 청소를 마친다. 반면에 당장의 이익은 없을지라도 아프거나 다친 가족이나 배고픈 동료들을 돕는 동물들도 있다. 가족애가 끈끈하기로 유명한 코끼리의 경우 아픈 가족이 있으면 계속해서 먹이를 가져다주고 아기 코끼리들이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무리 전체가 보살펴준다. 또한 흡혈박쥐는 사냥에 실패해 굶주리는 동료를 못 본 채 하지 않는다. 흡혈박쥐는 생존을 위해 꽤 많은 양의 피를 섭취해야 한다. 만약 흡혈박쥐가 사냥에 실패해서 보금자리로 돌아오면 다른 박쥐들의 입을 핥으며 피를 개워주기 기다린다. 재미있는 것은 흡혈박쥐는 자신을 도와준 박쥐를 정확히 기억했다가 다음번 사냥에 성공하면 도움을 받은 만큼 피를 토해서 갚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보다 더 이타적인 경우도 있다. 가령 돌고래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해 얕은 바다나 해변 근처로 밀려온 고래를 다시 깊은 바다로 안전하게 인도해준다. 또한 상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무리를 지어서 상어를 물리쳐주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익사하지 않도록 밑에서 등으로 받쳐주는 경우도 있었다. 또 성격이 괴팍하기로 악명 높은 하마는 어린 동물들이 강을 잘 지나갈 수 있게 강뚜기로 밀어 올려 도와주기도 한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별다른 이득이 없어도 서로 돕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공생에 대한 이 같은 사례들은 과학자들에게 기존의 상식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